이슈 마켓 리더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맨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 모셨어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오늘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서 좀 약간 머쓱합니다. 아닙니다. 겸손까지 하십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네. 센터장님의 이 예리한 그리고 명료한 이 설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새벽 방송을 잘 보고 있고요. 네. 또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요한 매크로적인 이슈 그리고 또 실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좀 속 시원하게 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생각보다 좋았던 증시. 근데 상단이 열릴지 참 아리까리 알쏭달쏭합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미국발 이슈, 은행 이슈, 뭐 지표가 부진해서 경제 위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이슈까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위기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이 미국의 부동산 중에 대출을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에서 한 거의 80%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 그 대출의 80%를 지방은행이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3월에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SVB 그리고 뭐 FIC, 퍼스트 리퍼블릭 뭐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지방은행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은행이 문제가 되면 대출을 회수하면서 이제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주택 시장이 더 붕괴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설사 만약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또다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지방은행 문제가 빠르게 그래도 봉합이 된 이유는 연준에서는 QE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국채를 사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은행이 연준에 가서 국채를 맡기면 돈을 빌려줘요. 계속 무한대로. 그럼 이건 사실 QE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긴 한데 1년이 만기거든요. 지금은 원래는 이 재할인율 창구라 그래서 3개월짜리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창구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 빌리는데 그게 아니라 1년짜리. 요번에 이제 지방은행 문제가 됐을 때 1년에 창구를 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더불어서 비중으로 보면 전체 은행으로 따졌을 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 또 오피스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이 전체 은행에서는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질 만한 요인은 맞지만 그게 문제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비중이 작아서 더불어서 설사 문제가 된다면 국채 시장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크게 불거졌던 이 3월의 이슈와 동일하게 다시 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책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정책에 의지한다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는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거죠. 이제는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CPI가 발표가 될 텐데 CPI가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6% 찍고 있거든요. 더 내려올 거예요. 아마 5% 초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물 건너갔다. 이런 식의 안도 심리가 더 빠르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율은 좀 어떻게 보세요? 1,300원대까지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뭐 국제유가랑 연계해서 지금 환율도 좀 이슈가 최근에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금리 인상 시 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초반에 호주 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환율이 좀 튀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주 초반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좀 튀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상 수지가 꽂히는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좀 둔화될 수가 있어요. 외환 보유액이 둔화된다는 거는 원화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고리로 주 초반에 좀 약해졌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시장에서 오펙 플러스가 늘린 게 116만 배럴이거든요. 네. 그걸 한 달로 따지면 한 3,6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달까지 수출과 수입의 어떤 뺀 양이 3,900만 배럴이 공급이 더 많아요. 이미 3,900만 배럴의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3,600만 배럴을 감산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50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80 정도의 수준을 적정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이 이상 간다 그러면 수요가 깨지기 때문에 그걸 막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더 악화되는 부분들은 일단락 됐다라고 보면 한 1,300원을 조금 넘은 수준에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남은 과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CPI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원하는 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는 위축되는 심리를 작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뭐 1, 2주만 있으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다음 주 CPI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좀 빠르게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앞서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이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요소이긴 했어요.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도 선방하는 조정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뭐 어제도 그제도 소폭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그래도 미국보다는 잘 가지고 있는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보다 싸니까. 아, 너무 간단한데요? 밸류에이션보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보면 싸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는 킹달러 시대였어요. 네. 이미 이제 킹달러라는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달러가 이제는 미국이 긴축을 하더라도 이 긴축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미국이 더 성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달러가 더 계속 약해지고 있거든요.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머징 쪽에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도 물론 외국인들이 속 시원하게 막 사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니까 막 반도체나 이런 큰 어떤 수출주를 팔면서 시장을 좀 하방 압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출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왜 우리나라가 선방을 하느냐? 싸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달러 약세를 만드는 거는 결국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하나 더 있다라는 거 하면 중국의 모멘텀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 유동성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유동성 하면 미국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좀 그래요. 그렇죠. 미국이 돈을 풀면 뭐 이제 유동성이 풀려난다. 미국이 돈을 좀 조이면 유동성이 조인다고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M2 기준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한 10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40조 달러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달러가 약세를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다가 원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5월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더 가시화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2,500 앞두고 조금 뭐랄까 좀 눌리는 거에 이제 다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에너지를 좀 뭉측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보고 가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탄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500이 끝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상승 여력이 남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500까지 왔는데 아직 1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직전 분기 자본보다도 안 되는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는 공장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공장을 풀리 가동을 못하니까 그 공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정히 주지 못하는 건 맞아요. 다만 우리가 하반기로 갔을 때 공장을 더 돌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유럽의 경기가 상당히 나아지고 있고 중국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40에서 50%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 좋았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결국 수출이 바닥을 찍을 수 있다라고 된다면 기대감이 먼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배를 계산해 보면
2,670까지 나와요. 오. 그래서 2분기나 내지는 3분기 초반까지는 2,600에서 2,700까지의 오름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좀 이걸 끌고 갈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렇죠. 요즘 보면 사실 이 순환매라는 이름 속에 세 가지 업종이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뭐 순환매요. 2차 전지, 2차 전지. 반도체, 네. 그리고 최근 이번 주 핫한 바이오. 바이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런 2차 전지가 핫하죠. 2차 전지가 핫한 이유는 동일하게 탑다운에서 보면 살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성장이나 그림이 잡혀가는 쪽에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게 되면 뭐 2차 전지 자체가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살 게 많아집니다. 네, 살 게 많아질 거고, 살 게 많아지게 되면 시장은 우리가 10개의 종목이 있다고 치면 한두 개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10개가 있는데 8개, 9개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종목의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해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피라는 것도 개별 기업들의 합산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부 업종, 일부 종목만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려면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업종들이 올라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600에서 2,700을 간다?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 가줘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하나의 선두에는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위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 말씀은 드리지만 네. 의외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자동차. 네. 2차 전지도 자동차 부품이에요. 2차 전지가 잘 팔리려면 그러네요. 자동차가 팔려야 되겠죠. 전기차가 팔려야 네. 배터리가 팔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하면 뭐가 많이 팔려야 됩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겠죠. 다 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자동차 지금 밸류에이션 싸고, 기아 같은 경우에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가이던스 상당히 좋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차 같은 수출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나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리오프닝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이 많이들 얘긴 했지만 그동안에 된다 했지만 잘 안 됐었는데 3월 달에 데이터 중에 좀 고무적인 데이터가 네. 이 한국과 중국의 항공 노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직전주 기준으로 보면 전주 대비 60%나 늘어났어요. 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주 만에. 그러니까 3월 달에 20%씩 늘다가 3월 말에 뭐 60% 그리고 좀 있으면 뭐 지금 청명절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쉬고 있어요, 중국은. 네. 오늘. 맞아요. 우리도 원래는 쉬었었는데 이제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또 5월 노동절도 있기 때문에 4월, 5월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는 그리고 1분기는 아니지만 2분기 때 확실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쪽은 리오프닝, 우리나라의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이 그동안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선순환해서 어떤 걸 살까 했을 때 조금은 실적이 나오는 업종으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그렇죠. 앞두고 있는데 네.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부진하다란 말이 많은데 안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반도체의 이익 하향 조정이 네. 너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익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익이 하향 조정돼도 먼저 사면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가면 늦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주도로 1분기 실적은 하향 조정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지만 미국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4분기나 작년 3분기보다는 이익률이 개선된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작년에 WTI 기준이 한 130달러 정도 됐잖아요. 네. 지금은 60달러에서 약간 회복해서 80달러인데 50달러라는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1분기에 2분기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는 소리는 하지만 물론 매출은 하락할 수 있어요. 매출은 하락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플라이즈 내지는 뭐 깎아 얘기하면 그래도 외형 성장은 없고 비용을 세이브해서 올라온 거야 라고 하지만 항상 주가는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업종마다 마진이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업종들은 이후에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크게 밸류에이션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근데 이제 반도체가 워낙 안 좋은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의 힘은 1분기까지의 실적도 조금은 슬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가 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업종이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IT 쪽이 좀 많고 뭐 철강이나 운송도 여전히 조금은 안 좋은 그런 그림을 만드는 업종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참 시간이 많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투자자분들께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신중구 센터장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40분 동안 달려왔는데요. 내일 더 똑똑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